동화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백석 평론. 조선문학지에 1956년 5월에 발표된 글, 북한에서 발표된 글. 백석은 북한에 가 있을 때 시문학 분과도 아니고 소설문학 분과도 아니고 아동문학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려워서 글자들 미리 적어놓은 거, 시정의 철학적 일반화를 동반한 동화를 만들자. 시정은 무엇이냐? 인간에 대한 감동적인 태도다. 철학적 일반화는 심각한 사상의 침상이다. 그리고 동화에는 과장과 환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주입해주고 감동 없는 세계에 감동을 부여해 주자. 소재는 해학과 구비 전설 등이 다 소재화 된다.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도 소재를 삼자. 게그로펜스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아동들은 물질적 세계관을 이제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아동들에게 그들이 관찰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로 향하게 해주자. 언어는 동화의 구성 요소는 물론 언어인데 언어 중에서도 시적 언어를 사용하자. 시적 언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쓰는 언어다. 그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환기시켜서 아동의 인격을 도야시키고 사회의식을 지향시켜서 새 시대의 좋은 여건으로 만들자. 요런 말 안 쓰면 안 되겠지. 반성, 언어의 지나친 상징과 자연주의적인 요소, 그리고 틀에 박힌 도식주의적인 경향, 이것은 반성할 점이다. 비속한 언어를 쓴다거나 혼동된 언어를 쓰지 말자. 동화가 요새 56년 부진해진 원인은 작가들의 새로운 것 섭취에 노력이 부족했다. 철저한 세계관과 대담성이 부족하며 서정과 철학적 일반화가 부족하고 동화 이론이 결핍돼서 공정한 평가가 안 되므로 작가의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했다. 동화에 대한 과소평가가 작가의 과소평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긴 논문, 평론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들에게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쁜가를, 무엇이 아름다우며 무엇이 아름답지 아니한가를,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참되지 아니한가를 판별하는 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 세계를 인식하며 신비를 규명하며 사람의 창조적 의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 시대의 꿈과 이상과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의 실제적인 그리고 무단히 성장하는 위력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인민 대중 속에 있는 긍정적 자질들을 한 주인공에게 부여함으로써 영웅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과 동물, 예를 들면 바람, 해, 달, 물, 추위, 더위, 꽃, 열매, 범, 승냥이, 토끼 등등,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사물을 인격화하여 그것을 실제물처럼 생존하게 하면서 타글체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연물들 같으네. 환상과 형상 속에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문학의 한 장르가 곧 동화다. 그러므로
동화는 생활에 대한 전체 세계에 대한 현실 관계에서 선량하고 심각한 윤리적 견해를 불러일으키며 인간과 진리와 선과 아름다운 것, 자기네 인민 영주자들에 대한 애정의 정신을 넣어주는 것으로 되는 동시에 세계, 노동, 주위의 모든 사물과 인간들에 대한 진정한 시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모험성과 대담성을 고취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동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 문학으로서의 동화인 바, 즉 시정과 또 철학적 일반화를 동반한 동화다. 시정으로 충일되지 못한 동화는 시정으로 충일되지 못한 동화는 감동을 주지 못하며 철학의 일반화가 결여된 동화는 심각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이런 동화는 벌써 문학이 아니다. 동화에 있어서 시정이라 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감동적 태도며 철학의 일반화라 하면 곧 심각한 사상의 집약을 말하는 것이다. 동화의 생명과도 같은 시와 철학은 동화의 여러 가지 특질 속에 나타난다. 일상적이며 실제적인 현상들의 비상한 특징과 자질을 부여하는 동화의 특질 속에도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주입하며 감동 없는 세계에 감동을 부여하는 동화의 특질 속에도 나타난다. 이런 특질들은 곧 과장과 환상의 두 요소로 요약된다. 동화가 동화로서의 경지에 이르자면 이 두 요소, 과장과 환상의 두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두 요소가 없이는 어떤 공상도, 지향도, 미래의 투시도 성립될 수 없다. 모든 좋은 동화들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함을 보게 된다. 과장과 환상. 애니메이션들도 다 그런 것 같으네. 우리 인민 동화 중에 걸작들인 해와 달의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설령각시 꽃각시, 범의 원수 갚는 총각 아이의 이야기들도 러시아 고전 동화의 귀감인 푸시킨의 동화들, 서구라파의 안데르센 그림 형제의 동화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 동화 문단에서 볼 수 있는 이원우의 도끼장군, 강효순의 너구리네 새집, 행복의 열쇠들도, 그리고 마야코프스키의 빼짜의 이야기, 마르샤크의 다락집 등에서도 그러하다. 동화에 이 두 요소가 없을 때 그 동화는 이야기와 오체르크와 펠레톤으로 떨어진다. 우리들의 적지 않은 동화 작품들이 이야기이며 오체르크며 펠레톤인 까닭이 여기 있다. 송창일의 아리랑 뽀개, 천청송의 다람쥐와 들쥐, 이석중의 고양이와 승냥이 등은 이야기이며 황민의 굴렁쇠는 오체르크이다. 이러한 엄격한 분류가 용어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런 장르들의 혼합체들이다. 이런 과장과 환상의 요소는 옛 동화에서나 오늘의 동화에서나 매 한 가지로 나타난다. 옛 동화에서 인민들이 자기의 방에 대한 꿈을 꾸며 그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존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려는 지향을 반로함에 있어서도, 또 오늘의 동화에서 오늘보다 더욱 비난한 사회가 이르를 것을 예견하며 투시하는 과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이 두 요소, 과장과 과장과 환상, 이 두 요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장과 환상의 요소를 가진 동화의 근저에는 인간의 실제적인 이상, 인간의 부단히 성장하는 자기 위력에 대한 이상이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환상과 과장의 요소는 현실의 계승으로, 현실의 명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 및 과장과 현실과의 결부의 면에서 우리 동화 작품들을 볼 때
우선 우리는 강효순의 행복의 열쇠와 이원우의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모험적 요술적 환상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도폭으로 벌어지는 행복의 열쇠며 자연 계조로 향하는 한 소년의 뜻을 아름다운 환상 속에 담은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우선 동화의 특질을 옳게 파악한 면에서 성공된 작품들이다. 전에 이원우 거 막 잘못된 거 많이 말했는데 여기서 칭찬했네. 동화에서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는 소재와 한계의 문제이다. 동화에 참가하는 소재로서는 인간들의 상호관계, 그들이 첨예한 갈등, 이와 병행하여 모든 자연, 즉 바람, 태양, 심한 추위, 짐승 등과 인간의 힘으로 창조된 모든 물체들을 들 수 있다. 이 소재들이 어울려서 투쟁과 협조, 권선징악의 동화적 한계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옛 동화에서 본다. 이러한 범주 안에서 옛 동화는 인민의 자기 해방에 대한 꿈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한계는 오늘 철폐되고 오늘보다 더욱 빛나는 장래를 보여주며 새로운 세계의 동화적 소재의 관여를 보게 되는 넓은 전망이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동화의 소재와 한계의 면에서 볼 때 우리 동화 작가들은 많이 협소한 옛 동화적인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를 향하여 전진하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노동을 주시하여야 하며 오늘 우리 사회에 튼튼히 안받침되어 있는 커다란 저 인민적 내용을 연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주시의 연구가 있을 때 우리 동화 작가들은 벌써 자기 동화의 재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들은 자기의 이상과 투쟁을 선언할 수 있으며 승리를 호소할 수 있으며 자랑, 기쁨, 사랑, 격분 등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벅찬 현실 속에는 영광에 찬 새로운 동화의 분야가 전개돼 있다. 높은 목적에 의하여 고무된 창조적 노동이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전에는 동화의 한계라고밖에 인정하여 오던 분야들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동화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 8.15 해방, 산업의 복구와 건설, 토지개혁, 관계공사, 황무지개간, 새로운 경작 방법, 조국 해방 전쟁, 농촌의 행동화, 영도자의 형상 등이 바로 그 세 분야에 속한다. 옛 동화의 세계에서나 오늘 동화의 세계에서나 매마찬가지로 그 소재로 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장색들, 그들의 과감한 모험, 노동 공적 등의 형상들일 것이다. 이 형상들은 자연개조, 공간과 시간의 정복 등에서 빛나는 노력, 영웅의 형상들과 통한다. 이러한 새로운 한계와 소재의 힘에 의해 모름지기 동화 작가는 아동들에게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며 무지하고 잔인한 원수들을 증오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화를 주어야 한다. 동화 작가들은 아동들이 자기 자신을 생활의 주인공으로 느끼며 아무 데서도 관망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자로 정의의 투사로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을 창조해야 한다. 이런 주인공들은 아동들을 위해 애국주의 사상, 견인성, 용감성, 근로에 대한 애정 등의 모험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동화들은 단지 그 내용이 흥미있는 데만 그치는 무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일반화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 동화 작가들 앞에 놓인 새로운 동화 분야에서는 과학적인, 박물학적인 동화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동화들은 자연생활에서 나온 개별적인 사실들만을 전달하지 않고 그로텐스키의 말대로 그것들은 아동들의 물질적 세계관을 형성하며 아동들 속에 그들이 관찰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로 향하는 지향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또 도덕, 윤리적 재미, 낡은 세계의 새 세계로의 개조, 인류의 미래들을 주제로 한 동화,
추워서 이불 두꺼운 앞에다가 깔고 들고 있었더니 카메라를 자꾸만 건드리니 옷이. 또 도덕, 윤리적 째마, 낡은 세계의 새 세계로의 개조,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한 동화, 즉 이런 주제를 해악의 수법으로서 형성하는 동화, 즉 동화 형식 속에 해악을 담음으로써 계급적 증오감을 고취하며 심각한 교육적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분야도 우리들에게는 거의 새로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인민생활의 기초를 둔 구비전설을 문학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동화, 즉 문학 이전의 구비전설의 현대적 의의를 부여하며 그것을 동화 창작의 기법으로서 개작하는 분야만이 미흡한 대로 우리 동화 작가들에게 친숙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난 요거를 읽을 때 요런 생각이 듭니다. 백석의 시에 나오는 그 여운한 골쪽 같은 데 보이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 잘 쓰지 않던 사투리와 풍속을 살려내서 시를 쓰는 그런 것은 일제시대 때 그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것을 사용했는데 이제도 또 이런 것을 담자고 공산주의 사상이 또 중요시 되는 곳에 갔으니까 이런 말을 쓴 게 아닐까. 다만 인민생활의 기초를 둔 구비 전설을 문학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동화 문학 이전의 구비 전설의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동화 창작의 기법으로서 개척하는 분야만이 미흡한 대로 우리 동화 작가들에게 친숙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풍부한 동화적 소재와 강활한 동화적 분야를 앞에 한 우리 동화 작가들의 활동은 어떤가? 유감스러운 대로 그 활동은 심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동화의 세계와 정면으로 대결하려고 나선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원우를 들 수 있다. 큰 곳간 속에 생긴 일,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12가지 과일이다, 열리는 나무 등은 새로운 동화 분야에서 거둔 작품들이다. 또 송창일의 아리랑 고개, 이영국의 황금새, 이진아의 마르지 않는 샘, 원도홍의 불로초, 박인범의 애기다람쥐, 강효순의 다시 찾은 파리, 다시 찾은 피리 등은 직접 구비전설의 전사 혹은 개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비전설적 슈제트, 구비전설적 구상, 구비전설적 모티브들의 독단적 이용에서 얻어진 조립식 작품들이다. 그것들은 거의 동일하게 지주와 머슴, 소작인들의 충돌과 투쟁 끝에 지주들에 대한 소작인과 머슴들의 승리, 동물의 세계에서의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 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연과 인간의 동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동화문학에서 성과작이라고 간주되는 그 20편의 작품 중에서 13편의 작품이 이런 구비전설적 옛 동화의 세계에 잠겼거나 그 태를 벗어났다 해도 그리 멀리 떠나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동화문학의 낙후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냉정한 비평가 백석. 실상 오늘 우리 현실은 과거 동화의 공상 이상 염원을 초월했다. 해방 후 약 10년간의 인민은 성장했고 사회 물질 생활에서 새로운 조건이 형성됐고 새로운 생산관계가 설정됐고 농촌과 도시와의 관계는 달라졌다. 즉 노동계급의 혁명 에너지가 창조하는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현실은 차게 되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우리 동화의 세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동화 작가들은 창작의 안목을 과거의 세계로 돌린 채 현실로 돌이킬 줄 모른다.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다. 아마 철학과 시의 준비가 없는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 조건은 과거보다 동화 창작의 가능성을 많이 두게 된다. 우리들의 발전된 과학, 생활개조, 모든 사회 질곡의 철폐, 대담한 꿈, 이 꿈의 현실에로의 전환 등은 우리 동화의 발전을 약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노력의 위대성을 보여준 강효순의 너구리네 새집, 김도빈의 가장 큰 힘 등은 반가운 작품들이다. 김도빈의 가장 큰 힘에서는
두 새끼 다람쥐가 노력의 위대성을 알기까지의 그들의 인식의 성장 과정이 좋은 해학과 정직한 심리 묘사를 통해 흥미있게 보여진 성공된 작품이다. 이 작가는 이 한편에서 소재의 처리에 어수선한 면을 보이면서도 큰 세계에 대한 동화 문학의 지향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 작가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강효순의 너구리네 새집은 적은 노력 세계의 묘사로서 구슬같이 영롱한 품이 가장 큰 힘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다같이 노력적 분야로 안목을 돌려 그 소재 처리에서 상당히 높은 수법들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것들은 이원우의 앞에 말한 세 편의 작품과 같이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윤리를 정면으로 동화에 담으려고 한 고귀한 시도들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시도들은 우리 동화문학의 일면의 전진을 말하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원우의 큰 곡간 속에 생긴 일이라는 동화는 어떤 의미에서 해방 후 우리 동화문학 중 그 소재의 가장 새로운 점과 그 수법의 가장 동화적인 점 등에서 성과작 중의 하나라고 하여 마땅할 것이다. 같은 구비 전설적인 소재와 수법으로 된 작품 중에서도 현대적 성격이 비교적 명료하며 동화성이 비교적 농후한 것들로는 이영규의 황금새, 강효순의 다시 찾은 피리, 원도홍의 불로초, 이진아의 마르지 않는 샘 등을 들 수 있다. 이원우의 큰 곡간 속에 생긴 일을 잠깐 들여다보자. 해방 직후 어느 한 곡간에 모인 각이한 제품 포대들이 백석이가 고방이 생각나네. 각이한 제품 포대들이 하루 저녁 좌담회를 연다. 그들의 입으로부터는 패망하는 일제의 파괴에서 복구된 공장들의 이야기와 애국적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그들은 모두 감격에 처한다. 작가는 이 생명 없는 제품 포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그것들을 동화적 형상들로 만들었고, 큰 곡간의 깊은 밤과 곡간지기인 정직하고 근엄한 덕보 영감의 희망의 상징인 봄바람을 설정하여 시적 매력에 찬 동화적 국면을 조성했다. 봄바람을 설정했다. 요건 희망의 상징이었구나. 오빠, 그러니까 동풍이 분다. 그것도 희망의 상징으로 쓴 것이 확실해. 쓸쓸한 길인가? 거기서. 이 작품은 풍부한 내용, 높은 사상성,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커다란 교양적 의의로 하여 성공한 작품이다. 같은 작가의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나무, 요것은 큰 곡간 속에 생긴 일, 과는 다른 의미에서 시적 파퍼스가 농후한 작품이다. 그 청신한 소재는 역시 우리 동화문학에서 이수적인 성과이다. 한 어린 자연과학자의 꿈은 곧 우리 아동들의 과학계로의 지향을, 자연계조의 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동화의 세계에서 형성한 이 작가는 소재의 신기한 분야를 응시할 줄 알며 동화 세계의 시를 느낄 줄 아는 재능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소재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이 작품에 화를 가져오는 좋은 예를 이 같은 작가에게서도 발견한다. 동화문학의 세계에서 사말적이며 왜소한 소재는 실패를 말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 작가의 작아지지 않는 연필,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은, 즉 작아지지 않는 연필, 요것은 그 선량한 해학성을 기조로 한 일면의 교양적 의의와 또는 아동생활의 내면으로 향하는 예리한 투시를 고려할 때 우리 동화문학에서 무시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연필 꽁다리들과 전략 호소의 소재에서는 벌써 본격적인 작품의 성공을 예견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무 뽑는 이야기에서 보는 그 커다란 집채만한 무와 할아버지, 할머니, 개, 고양이들과 결부되는 협력과 단합과 호소의 소재를 이 작품의 소재와 비교하여 볼 때 벌써 현격한 감흥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무 뽑기하고 연필꽁다리하고는. 여기서 우리는 소재의 빈약에서 오는 시의 빈약을 느끼는 것이다. 작가 강효순의 동화의 세계는 특이한 것이다. 이 작가의 작품인 행복의 열쇠,
와 다시 찾은 피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의 이 작가의 특이한 취호를 우리는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이 작가의 동화 세계에서는 환상적이고 모험적이고 요술적인 요소들이 묵직한 중량감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핍박하여 온다. 이러한 특이한 세계에서 이 작가는 모든 기적적인 현상들을 현실에 종속시키며 비현실적인 인물들을 인민에게 복무시키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바, 이 특색이 이 작가로 하여금 누구요? 강호순으로 하여금 긍정적 평가를 받게 한다. 행복의 열쇠는 구비전설적인 소재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근로적 창조의 청신한 소재가 배합된 것으로서 이런 소재의 동화성과 그 현대적의 각도에서 성공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찾은 피리에서는 이러한 현대적의 부여가 약하게 드러났다. 이 작가는 한편으로 소재의 처리에 있어서 또 그 환상의 심도에 있어서 치밀한 과학적인 동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기대하여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작가에게서 우리는 위구해야 할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다시 찾은 피리와 행복의 열쇠, 이 두 작품의 소재와 색조가 거의 같음을 우연에 돌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뒤의 작품 즉 행복의 열쇠가 앞의 작품 즉 뭐지? 다시 쫓은 피리에 비하여 그 모험의 규모가 그 장래의 전망의 진폭이 클 뿐 그 처리돼가는 과정이 거의 같음을 볼 때 더욱 이 두 작품에서 다같이 신기한 피리가 출현함을 볼 때 독자는 이 작가의 매너리즘을 위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는 아니할까? 원도응의 불로초, 이영규의 황금색, 이진아의 마르지 않는 샘 등은 각각 구비전설을 개작하거나 구비전설의 소재를 현대적 호흡에서 재구성하거나 함으로써 그 결과들에서 자연발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계급적 복수가 현대적 의의를 띠고 나타난 작품들이다. 그러나 송창일의 아리랑 고개는 전설의 소재에서 시작해요. 전설의 소재에서 끝마친 작품으로 이 작품은 그 자체가 전설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그 형식이나 논리나 관찰이 전설적이어서 동화라기보다는 전설의 서술이라고 할 작품이다. 불로초, 황금색, 마르지 않는 샘, 아리랑 고개들은 모두 과거를 지향하여 현재를 보여주지 않았고 더구나 미래는 보여주지 못한 작품들이다. 진정한 동화의 세계에서는 환상도 공상도 앞으로 향하여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동화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과거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인간 사상과 정신의 움직임인 것이다. 천청송의 들쥐와 다람쥐는 동화의 특질인 환상도 가장도 없는 그냥 한 동물 소설이며 박원범의 애기 다람쥐, 한봉식의 호랑이를 물리친 사슴의 이야기, 이석중의 고양이와 승냥이, 김도빈의 아침을 맞는 엄지닭 등은 모두가 동물 세계를 형성한 것들로 약자들의 단결에 의하거나 약자의 발분에 의하거나 하여 강자를 이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이런 동물적 소재와 내용이 이미 진부한 일률적 교훈주의에 그침으로써 철학적 일반화도 시정도 없는 타작들이다. 그것들은 아동들의 물질적 세계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관찰해서 이해로 향하는 지향의 환기에 도움을 주거나 하지도 못할 것이다. 황민의 굴렁쇠는 한낱 오첼크의 소재일 뿐 동화적 소재로 되기에는 환상과 시정이 너무도 결핍되었다. 박인범의 도해와 파리, 오체르크의 범위에 속하여 좋을 작품으로 만약 이 작가에게 아름다운 환상이나 철학의 정신이나 시심의 발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작품의 세계가 이렇듯 저속한 것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무서운 백석.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네. 그리고 오체리크라는 말의 뜻은 나는 모릅니다. 누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김도빈의 아침을 맞는 엄지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린 독자거나 성장한 독자거나를 막론하고 이 두 작품에서 무슨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며 무슨 아름다운 감동을 받으며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또 무슨 지식인들 소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뇌가 시파리와 악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을 악수함으로써 하여 그 대가리에 쉬가 쓸었다는 것이며 구렁이 배때기에 들어간 닭이 죽으림을 다한 끝에 그 배때기에서 나온다는 것이며 모두 무엇을 독자에게 주려 함일까? 이런 소재와 이런 주제를 위해서는 동화문학은 너무도 높은 자리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군. 도끼장군에서 이원우는 소재의 선택에서 또 한 번 찬연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가가 소재 탐구의 안목을 이런 민간 영웅, 민간 애국자에게로 돌린 것은 인민의 높은 이상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공상, 인간의 위력에 대한 공상,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염원이 그려지는 인민동화의 기본적 의를 띠는 것이다. 민간 전설적 영웅을 동화화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며 온갖 원수들을 증오하는 사상을 길러준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 동화문학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한면인 동시에 인민동화와 문학적인 창작동화와의 교접에서 오는 좋은 성과다. 이원우는 도끼장군으로서 우리 동화문학이 가진 소재의 보고를 또 하나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동화 창작의 필요성은 무엇인가고 물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독자들에게 동화 창작의 필요성, 아동들에게 그 어떤 감정을 환기시키고 지향하는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감정은 아동들의 인격을 도야하며 사회의식을 배양하며 앞으로 올 새 시대의 좋은 여건으로 그들을 방향지어주며 이 방향으로 아동들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김도빈의 새벽을 맞은 엄지닭은 아동의 감정을 어디로 방향지었으며 아동들의 주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갔나? 닭과 구렁이의 설정은 무엇을 상징했나? 이 동화의 주인공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상징하였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선량한 것이 악한 것에게 거의 멸망돼 갈 때, 다만 선량한 것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자의식과 우연적인 외부 세력의 도움으로 해서 그 멸망을 꾀한다는 것으로밖에 이 작품을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형상을 빌어 그 어떤 대상을 상징할 때에는 그 형상은 상징하려는 대상의 속성을 구유해야 한다. 만약 이 작가가 동화의 주인공의 형상 자체로서 그 무슨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교육적 과제의 기초 위에서 된 것인가? 구렁이는 닭을 잡아먹을 수는 있고 닭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힌다는 속성을 기계적으로 동화 양식에 옮겨 놓음으로 하여 이 작품이 무엇을 지향하였는지 애매하게 되고 만다.